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1장의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먼저 이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회생활 관계다, 이런 얘기죠. 매우 다양한 사회생활 관계 중에서 특히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이것을 권리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는 결국 누구에게 의무가 있고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 권리관계의 주된 구성 요소는 뭘까요? 네,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도록 법이 인정한 힘, 이 정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권리와 유사한 개념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능입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211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 수익, 처분, 이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바로 이것들이 권능입니다. 즉 민법 211조는 소유권의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리는 이 211조가 보여주는 것 같이 다수의 권능을 포괄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권능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용어는 권리와 혼용되는 경우도 또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를 바로 그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런 법인의 대표기관의 대표권, 대리인의 대리권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의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가 없겠죠. 이 대리권, 대표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권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권리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겠는데요. 우선 이 내용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권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재산권, 이 재산권은 그 내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751조와 같은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인격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편 판례는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적극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권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 관계에 기초한 이익을 내용을 하는 권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친권, 부양권, 부양 청구권,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죠. 민법에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사원권인데요. 사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의 구성원, 이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원이 그 사단법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것이 사원권입니다. 이 사원권에 대해서는 법인을 공부할 때에 상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재산권 있죠. 이 재산권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의 개념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이 재산권은 다시 이렇게 채권, 물권, 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채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강의를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이란 특정인, 즉 채권자가 다른 특정인,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렵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죠. 자, A라는 사람이 갑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B는 을 물건의 소유자입니다. A와 B는 각자의 소유물을 서로 바꾸자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법의 시각으로 보면 A와 B는 계약, 특히 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면 A와 B 사이에는 권리관계가 형성되지요. 그렇다면 권리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A와 B 사이의 관계를 권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A는 B에게 을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B는 A에게 갑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A와 B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A와 B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죠. A와 B가 채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의 목적, 즉 갑과 을의 소유권 이전, 이것이 달성된 것은 아니죠. 채권의 목적은 A와 B가 각각 상대방에게 갑과 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만 비로소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A와 B는 각각 채권을 취득하면서 서로 갑, 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채권은 가능성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언제나 이렇게 가능성과 함께만 존재합니다. 이 채권이 가능성의 권리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채권은 가능성과 함께만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채권의 내용인 이 가능성이 실현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능성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능성이 실현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앞에서 든 사례에서 A와 B가 각각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즉 갑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 갑을에 대한 소유권자가 변경됩니다. 이와 같이 A와 B가 보유했던 가능성이 실현되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렇게 실현하는 거, 이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이 변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은 가능성의 권리이며 가능성이 실현되면 소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채권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채권의 실현이 불가능으로 된 상황을 가리켜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꽤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큰 뼈대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우선 채무자의 과실로 인해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원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는 등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채권은 소멸하고 그 대신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합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무자에게 과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자, 이 채권은 가능성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을 그런 개연성도 포함하고 있죠. 이것은 채권자에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채권 실현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채권 담보 제도입니다. 저당권, 보증과 같은 것이 채권 담보의 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물권을 보겠습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이 부분이 핵심 부분입니다. 이 직접 지배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 편의를 위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비소유의 갑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A가 말이죠. A가 갑토지를 빌려서 공장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빌려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법 구조는 매우 다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이 A의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중에 B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을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C에게 양도한 경우를 가지고 채권과 물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A의 권리가 채권, 즉 임차권이라면 A는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A는 새로운 소유자 C에게 갑토지를 반환해야 하고 다만 이 A는 B에게 계약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A가 B의 이행행위 내지 협력행위를 통해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편 A의 권리가 물권인 지상권이라면 어떨까요? C는 A의 지상권에 의해서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A는 자신의 권리, 즉 지상권을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가 지상권자로서 권리객체인 갑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A의 권리가 물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이 사례에서는 B가 되겠죠. 이 다른 사람의 이행 행위를 매개로 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채권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죠.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권의 특성인 이 배타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갑토지가 있는데요. 이 갑토지의 소유자가 A입니다. A가 갑토지의 소유자인데요. 이 갑토지를 목적물로 해서 X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또 Y와 매매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Y가 돈을 더 준다고 하든지 뭔가 그 A에게 이점 이익이 되는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X와 Y, AX, AY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아직 갑토지에 대한 등기는 이 A에게 있습니다. 즉 A는 X와 Y 누구에게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죠. 이 사안은 전형적인 이중계약 사안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X, Y 모두 A에 대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즉 X와 Y는 모두 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가능성의 면에서는 X와 Y 모두 평등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의 경우에는 동시에 같은 내용의 채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이 배타적 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권은 다릅니다. 가능성에 걸린 채권과 달리 물권은 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할 때 A의 소유도 되고 동시에 B의 소유도 되고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권의 배타적 성질입니다. 자, 이상으로 물권의 본질적 특성인 직접 지배성과 배타성을 공부했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네. 이 물권과 채권의 개념은 양자를 비교해 가면서 충분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인데요.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은 사용으로 인해서 소진되지 않는다든가 한계 생산비가 0에 가깝다는 등 특성을 가집니다. 이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걸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그 다음에 저작권 이거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작용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작용 내지 효력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는 이렇게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청구권의 개념하고 채권의 개념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두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념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와 B가 갑이라고 하는 물건의 소유자인데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B에게
갑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B는 A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계약이 성립한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같은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그 이행하기로 한 날, 이행기죠. 이것은 5월 15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날짜가 5월 10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5월 10일을 바로 이 5월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는 B에 대해서 채권은 있지만 아직 청구권은 없다. A는 B에 대해서 채권은 있지만 아직 청구권은 없다. 왜? 아직 이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B도 A에 대해서 채권은 있지만, 즉 갑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채권은 있지만 아직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채권은 청구권의 발생 근거이며 또 청구권은 채권의 작용적 측면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개념상 구별됩니다. 그리고 청구권의 발생 근거는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권을 발생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있고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 가족권의 발생 근거를 둔 청구권도 있습니다. 부양 청구권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형성권은 매우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형성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성권은 그 행사 여부가 형성권자, 즉 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자가 형성권을 행사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 관계의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바로 그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성권에 단기의 제척 기간을 둔다든가 또 형성권자가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독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뭔가 법률 관계가 변동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것이 형성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관계의 불안정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변권입니다.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그 청구권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 작용을 저지하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이 항변권에는 그 효력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자를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얘기하고요. 후자를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기적 항변권의 대표적인 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영구적 항변권의 예로서는 한정 승인의 항변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관계된 곳에서 공부를 할 것인데요. 특히 영구적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권리를 상실한 것과 같이 영원히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권리 관계의 실현 방법,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권리관계의 실현에 관한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관한 수정 보충 필요성이라는 제목 하에서 이런 내용들을 볼 텐데요. 자, 일반 원칙은 이런 거죠. 권리자는 권리 범위 안에서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지고, 또 의무자는 법률관계에 의해서 설정된 바로 그 의무만을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일반 원칙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칙은 이러한 법원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이 원칙은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 인식에 따라서 사회 형평관념이 도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회 형평관념이 도입됨에 따라서 이 일반 원칙이 수정, 보충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념을 반영한 대표적인 것이 민법 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통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즉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 그리고 사회법의 영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쉬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A가 고용주입니다. B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A는 B에게 임금을 주고 B는 A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법률관계가 되겠죠. 이런 것을 고용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가 B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300만 원이라고 하는 임금을 아직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 상태가 되죠.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B가 A에게 임금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A가 B에게 300만 원을 어떻게 지급했냐면은 10원짜리 동전 30만 개가 되죠. 네. 10원짜리 동전 30만 개로 지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 A는 채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겠나요? 아닙니다. A는 금액으로는 3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게 아마 따져보면은 350kg 내지 400kg가 될 겁니다. 무게가. 예. 이 A의 행위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B는 그 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법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신의 성실의 파생 원칙을 보겠습니다. 파생 원칙으로는 이렇게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파생 원칙으로서의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 중에서 이 사정 변경 원칙, 이것은 이 계약의 구속력,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약의 구속력의 원칙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정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원칙에 관한 판례 입장은 이원적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 있죠?
일시적 계약, 매매 계약과 같은 일시적 계약에서는 사정 변경 원칙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계속적 보증 뭐 이런 것과 같은 계속적 계약이 있습니다. 이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의 구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된 것을 공부를 할 텐데요. 이런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이 원칙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권리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 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사회성의 한계를 벗어났다면 이걸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권리가 존재하고 그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이 해당 권리를 인정한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주관적 요건으로서 이 가해 의사인데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해 의사에 대해서는 이걸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학설 중에는 이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판단된 그런 권리 행사는 정상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남용의 효과는 해당 권리가 무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다음으로 권리의 충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령 이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다수의 이 권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들 각 권리를 평등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에 하나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충돌하는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형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자, 이 A가 말이죠. A가 X와 A 소유의 갑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X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Y와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X, Y 모두 A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채권은 충돌하고 있죠. X와 Y의 채권은 평등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채권은 가능성의 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성립했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자, 이 원칙적인 경우와 달리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에서 이 X와 Y의 채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AX 그리고 AY 두 계약이 모두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 계약에 있어서 두 번째 계약, 제2 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A, Y의 사이의 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X와 Y의 채권이 충돌하지 않겠죠. 어떤 경우에 제2 계약이 무효일까요? 사안에서 A의 행위는 무슨 얘기냐면은 X와 이미 이 계약을 체결한 A가 다시 Y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에서 A의 행위는 이 X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신뢰를 위반한 배임 행위인데 만약 Y가 A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은
A와 Y 사이의 제2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이에 관한 규정이 바로 민법 제103조인데요. 민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3조 서정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채권과 물권의 충돌을 보겠습니다. 사례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A와 A 소유의 갑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A와 X가 계약을 체결하고 또다시 Y와 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A가 이 갑 토지를 Y에게 등기를 이전해 줬습니다. Y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 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얘기를 진행해 보죠. 상황이 이러하다면 갑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X는 여전히 채권자임에 반해서 Y는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즉 물권자가 되었고 X의 채권과 Y의 물권이 충돌하는 거죠. 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은 물권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물권은 되어 있는 권리라고 했죠. 되어 있는 권리인 물권이 가능성에 불과한 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A는 Y에게는 채무를 이행한 반면 X에게는 계약을 위반했죠. 그래서 X는 A에게 손해배상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은 원칙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가 설정되느냐 하면은 특정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 배려의 결과 이 특정 채권은 평등의 원칙을 깨고 우선효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등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물권과 물권의 충돌입니다. 이 물권과 물권의 충돌도 나중에 물권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물권과 물권의 충돌에서의 원칙은 시간에서 빠르면 권리에서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권과 물권의 충돌은 다양한데 나중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리의 중첩입니다. 이 권리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관계가 다수의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법률 요건의 수에 따라서 복수의 권리가 발생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권리만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에 대한 답은 이 권리 경합인 경우와 이 법조 경합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권리 경합을 보겠습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자, 이 A가 자기 소유의 갑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 의무를 B에게 맡겨뒀습니다. 일정 기간 맡겨뒀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관계죠. 이런 계약을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A와 B 사이에 갑을 목적물로 해서 임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반환 기간이 되어도 B가 A에게 갑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A로서는 B에게 두 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치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입니다. 즉 두 권리가 병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권리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족을 얻으면 다른 하나는 소멸합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이유로 복수의 권리를 인정할까요? 자, 임치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이 복수의 권리를 인정하는 실익이 있지요. 다음으로는 법조 경합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민법 제756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를 관련된 권리 규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한 개의 청구권만이 성립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